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4월 2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장이 급락했죠. 이게 뭐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급등락을 하니까 뭐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 이번 4월에 변동성이 계속 이제 확대되니까 오를 때 쫓아가시면 그냥 물려버려요. 그래서 어제 또 그제 분위기 좋았잖아요. 이럴 때 막 좋다고 막 따라가면 물리고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또 급락했죠. 근데 물론 지금 이제 지수가 2600선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투자하기 제일 좋은 구간은 600이 깨지는 게 더 좋고요. 예,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좀 부담이 없죠. 2600이야. 근데 이제 2700이나 800 근접을 하게 되면 또 부담되는 자리고, 그래서 오를 때 쫓아가지 마시고 항상 이제 내려갈 때, 예, 이게 뭐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급락하는 장이 투자하기는 더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시장을 지금은 뭐 한쪽 방향으로 보긴 되게 어렵고 위아래로 계속 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그런 장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많고 해서 오늘은 이게 보면 좀 많습니다. 되게 많아서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잠깐만요. 요거 미국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었고, 하이닉스가 어제 설비 투자 공시가 있었고요. 한솔아이온스 정말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죠. FST도. 그래서 두 개 설명해드리고, 유니드 건설기기 업종 어제 이제 군지비성 1호기 발사 성공이 있었고, 우주항공 또 제테마도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고요. 하나오션과 LG노텍은 이제 어제 실적 발표 있어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괜찮은 보고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참 이노베이션 들고 계신 분들 너무 힘드실 텐데, 이게 전기차 배터리가 좀 잘 돼야 되는데 뭐 지금 만만치 않죠. 근데 이제 윤활유 하는 회사인데 그 SKM무브가 자회사잖아요. 이제 그거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미국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도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이게 지금 증시 흘러가는 게 어떻게 가는지 보시면 또 이게 시황 보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일단 나스닥은 올랐고 다우는 좀 빠졌는데, 문제가 미국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4.64까지. 그러니까 이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아직은 좀 당장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저 금리 때문입니다. 다행히 유가는 좀 많이 안정화 됐는데 이게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게 떨어져야 돼요. 저걸 이제 계속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제 금리 반등 속에 모멘텀 부재로 혼재소를 마감했는데, 일단 지금 재료가 좀 마땅한 게 없어요. 그리고 유가는 안정감 찾고 있지만 여전히 달러는 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엔화는 굉장히 약한 편이죠. 근데 금리가 여전히 높고, 다만 기업들의 실적이 좀 기대를 상회하고 있는 게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가 특징적이었죠. 급등했습니다. 12%. 네. 뭐 실적은 안 좋아요. 안 좋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델2 기대감, 또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 좀 만들고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어제 주가 좋았고요. 엔비디아는 반대로 또 많이 빠졌습니다. 3%.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된 이제 바이오젠도 판매가 좋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4.6%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테슬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실적 안 좋죠. 순이익도 감소하고 자동차 재고 2배나 증가했고, 저가형 전기차가 모델2가 맞느냐라고 질문을 딱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모델2를 원하잖아요. 지금 내년 말에 출시하기로 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일단
내년 하반기에 나오려고 했던 저가형 전기차는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근데 그게 모델 2인지는 몰라요. 예. 모델 2겠죠.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고 했던 모델이면 모델 2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100% 명확한 답을 준 건 아닙니다. 약간 찝찝하긴 하죠.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반응도 썩 좋은 건 아니었어요. 목표 주가를 올린 곳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낮췄습니다. 몇 곳이. 왜냐하면 이제 모델 2가 나온다고 해도 어차피 1년 남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올해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긴 좀 어렵다 보니까 실망을 좀 일부 해서 했는데 결국엔 근데 이제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처럼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안 좋은 건 이미 다 선반영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예, 새로운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좀 올랐다. 그러나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아직도 좀 시간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메타가 좀 아쉬웠던 게 시간에서 주가가 거의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좋았어요. 광고 수익도 좋고 근데 문제는 요겁니다. 2분기 매출을 365에서 390억 달러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 중간값이 377억이잖아요. 월가 추정치는 380입니다. 이거에 못 미쳤다고 아주 그냥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시간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메타가 AI를 이용을 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투자를 계속한대요. 24년도 투자를 350억에 400억 달러. 기존보다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투자하는 건 좋은데 AI로 돈도 좀 벌어 달라. 근데 이거 언제 돈 벌 거냐? 지출만 할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망감. 예.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한테는 이게 나쁜 뉴스는 아니죠. 투자 많이 하네 AI. 근데 결론적으로는 메타가 돈을 벌어야 또 투자도 앞으로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 벌어달라 이거예요. 메타 투자만 하지 말고 AI로 돈 벌어달라. 이거는 아직은 명확하게 나오질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실망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AI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뭐 메타만의 숙제가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똑같아요. AI로 돈 어떻게 벌 거냐. 이제 이거를 좀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 오고 있다. 네. 그리고 그게 돼야만 아니 돈을 벌어야 또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예요. 투자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투자한 만큼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걸 증명하는 기업들이 나오면 계속 좋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직은 좀 검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장이 좀 헷갈려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메타가 왜 빠진지는 아시겠죠? 시간에서. 예.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실적 내는데 빠지지? 뭐 메타가 우리나라 기업인가?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좋은 실적 내면 그냥 세론이라 그래서 뉴스에 팔아라. 근데 미국은 안 그런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도 비슷해요. 미국도 뭐 실적 좋다고 오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고정관념 버리세요. 미국은 뭐 세론 없고 미국 기업은 실적에 정직하게 움직이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도 보면 이렇게 움직여요. 좋은 실적에도 급락해요. 예. 오늘 하이닉스도 좋은 실적에 급락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뭐 미국이면 무조건 뭐 실적 잘 나오면 올라간다. 이거는 그냥 고정관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실적 발표하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장도 장담 못하고 이들이 발표한 거에 따라 뭐 난리가 나겠죠. 예. 뭐 누가 압니까 지금. 그죠? 메타처럼 될지 아니면 반대로 좋아지면 또 급등하는 거고. 거기다가 금요일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까지 나와요. 제일 중요한 지표죠.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시장을 조금 지켜보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좋게 끝나면 이제 또 편안해지는 거죠. 예. 안 좋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예, 좋게 끝날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미국 증시 점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는 일단 실적 발표에서 인상적인 것만 좀 적어봤는데 한동희 연구원님이 적으셨고 메모리 시장 AI향 강세, 그러니까 여전히 AI 쪽 좋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PC, 모바일, 일반 서버 같은 좀 저게 안 좋다는 얘기도 요즘에 있었잖아요. 근데
전통 수요처의 수요도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TSMC랑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업계 전반의 재고가 소진이 가속화된다. 좋은 얘기죠. 메모리 시장 규모가 과거 호황기에 버금간다. 그럼 내년엔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17년, 18년도에 서버 회사들이 그때 뭐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데이터 센터 많이 투자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교체 시장도 좀 올 거래요. 이것도 좋은 거죠. AI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교체 수요도 있겠구나. 또 하이닉스의 강점 중에 하나가 기업향 SSD 낸드 플래시인데 이제 저거 대용량 저장 장치죠. 하드 대신에 쓰는 건데 저게 이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 전송 속도가 빠르고 공간도 되게 그러니까 이게 작아요. 하드보다. 그래서 용량 확보도 용이하고. 예. 그래서 이쪽도 좋은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동률이 근데 이제 100%로 갈 수도 있잖아요. 좋아지면. 그럼 또 이거 공급 과잉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지만 그건 과거랑 다르다. HBM이 위주기 때문에 얘는 이제 덩치가 커요. 그래서 다른 제품을 많이 생산하기가 어려워요. HBM을 많이 만들면. 그래서 연말 D램 업계 그 생산 능력은 과거 고점에 미치진 못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공급 과잉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왜 이렇게 좋은데 주가 빠지냐고요. 네, 그건 뭐냐면 이번에 오늘 실적에서 좋았던 거 분명합니다. 1.8조를 예상했는데 2.8조 나왔어요. 1조 더 나왔죠. 그중에 9천억이 일회성이래요. 뭐냐면 낸드 환입됐어요. 삼성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낸드에서 그 재고평가 손실을 봤던 게 있는데 그게 환입된 거죠.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성도 좀 일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메타가 급락하고 있잖아요. 시간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뭐 요즘에 엔비디아 오늘 또 빠졌고 보통 엔비디아랑 연동되거든요. 하이닉스가. 그래서 실적이 나빠서는 아니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좋은 실적 어느 정도 예상은 안 한 건 아니고 실적 잘 나올 걸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아무튼 선두 업체들 엔비디아 주가 급락에다가 메타의 하락 이런 게 좀 부담이 아니었나. 그래서 오늘 주가 빠졌다고 이것도 역시 안 되는구나 이러지 마시고 내용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내용이 나빠서 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우려할 필요 없다. 다만 시장이 지금 올라가기 좀 어려운 흐름이다 보니까 좋은 실적에도 좀 주가가 차익 매물로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펀더멘탈이 악화돼서 무너지는 거랑 단지 차익 매물, 좀 가격 부담 때문에 빠지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후자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유한타의 백기련 연구원님이 어제 하이닉스가 시설 투자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M15 청주에 공장이 있거든요. M15라는 공장이 또 있어요. 이제 거기에 X라는 이름을 붙여서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5.3조. 공장 건설에 5.3조. 그리고 나중에 장비까지 다 들어가면 20조 들어가요. 먼저 공장부터 지어야죠. 그래서 내년 11월에 이제 준공하면 양산 들어가고 여기는 아마 HBM 같은 그런 이제 아마 고성능 D램을 만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한국에다 이렇게 짓느냐? 저기 중국에 우시 공장 있잖아요. 그거 이제 쓰기가 어렵잖아요. 미국 제재 때문에. EUV 장비도 도입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짓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차세대 고부가 같이 제품들을 계속 아마 생산할 것 같고 그리고 25년, 26년에 메모리 반도체 자본 지출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올해까지는 좀 소극적이에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장비 회사들한테 좋은 거예요. 그죠? 장비는 어쨌든 저렇게 설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D램 전환 투자 외에도 선단 공정 중심으로 신규 라인, 그러니까 선단 공정 미세 공정이죠. 이렇게 뭐 14나노, 12나노, 뭐 10나노 뭐 이런 식으로 미세 공정 하는 그런 신규 라인 증설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런 투자가 들어가면 먼저 건설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그러니까 만약에 반도체 공장을 처음 지으면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뭐 있잖아요. 한양이 엔지, 그 다음에 세부 MEC 뭐 기억나시죠? 거기에 아스플러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공설이 끝나면 장비가 들어가면 이제 전공정 장비들 들어가죠.
그래서 대표적인 뭐 회사들이 있죠. 전공정 장비. 그런 기업들이 또 순차적으로 수주를 받게 되겠죠. 네. 그 낸드도 300단까지도 아마 투자를 집행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용인에 반도체 공장 짓잖아요. 예,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공정 장비로 DIT, VM,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제 하이닉스 노출도 높은 기업들의 주가 모멘텀을 좀 기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아무튼 하이닉스의 이런 투자는 HBM과 DDR5라든가 이런 이제 D램에 더 투자를 위한 좀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장비한테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NH의 손세훈 연구원님이 한솔아이온스 좀 오랜만에 보고서 보시죠. 그래서 요새 주가는 좀 괜찮아요. 근데 정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이죠. 이게 회사가 본업은 괜찮은데 내부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뭐 예전에 뭐 그 전 대주주였나요? 대주주였나? 저도 정확하게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뭔가 좀 이슈들이 있었죠. 그 전에. 예. 대주주 맞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또 괜히 또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아무튼 회사 내부적으로 여러 뭐 이슈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대주주가 이제 뭐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한솔그룹에 매각을 한 거죠. 예. 아마 매각을 한 걸로 아는데, 아무튼 여러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악재는 이제 다 사라졌다. 이게 여기 보면 이제 과거 배임에 대한 증손이 고발 뭐 이런 것들에다가 뭐 상장 적격성 실제 상폐당할 뻔도 있어요. 거래 정지돼 가지고. 근데 이제 다행히 재무제표 수정도 하고 경영 투명성 없음을 증명했고 4월 2일 날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없어요. 종료됐고. 그러니까 본업만 신경 써야 되는데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갔죠. 기관 투자들도 살 수가 없어요. 좋아도.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건 해제가 됐고 그 본업은 정밀 가공 부품 사업과 반도체 세정 코팅 사업을 합니다.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세계 1위. 그 회사가 지금도 지분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지분 갖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삼자배정 유증으로 한솔 아이온스 일부 지분을 투자했었어요. 네. 근데 그 후로도 갖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아무튼 이 회사가 주요 고객사고 여기에 가공 부품, 뭐 식강용 부품이라든가 뭐 증착용 부품, 뭐 이런 것들을 A사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반도체 세정 코팅 사업도 같이 해요. 예. 그쪽은 그러니까 세정 코팅은 삼성전자랑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올해는 회복될 것 같고, 근데 여기 핵심은 글로벌 노광 장비, EUV 장비 여기 어디예요? 글로벌 노광 장비 하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ASML 네덜란드 여기랑 거래를 해요. 뭐냐면 EUV 장비에 재사용 사업을 한대요. 이게 뭔지 좀 궁금하시죠? 이게 뭐지? 예. 극자외선 광원 있죠. 여기 제가 요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게 주석 방울이 초당 5만 회 떨어져요. 이거 옛날에 한번 저도 함께 배우기 위해서 EUV 편 따로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옛날에 함께 배우기. 그거 한번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저게 EUV가 극자외선을 이렇게 광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저 CO2 레이저를 저 주석 방울이 초당 5만 회 떨어지거든요. 상상이 안 가지고 그냥 5만 회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상상이 안 가는데 저걸 맞춰야 됩니다. 쫙쫙 맞추면 맞춰서 이제 플라즈마가 나오는데 저 플라즈마를 이제 이용해서 광원이 돼서 이제 렌즈에 튕겨가지고 이제 EUV가 공정이 되는 건데, 이게 떨어질 때요, 이 주석 방울이 가끔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이걸 맞출 수 있을까요? 가끔 새는 게 있겠죠. 그 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밑으로 이게 떨어지거든요. 저 플라즈마가. 예, 그럼 장비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 닿아요. 그럼 부품이 망가질 수도 있겠죠. 예,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겁니다. 예. 여기 그 내용이에요. 1초당 5만 방울의 액체 주석을 떨어뜨리고 주석 방울에 고출력 레이저를 쏘면 플라즈마가 나오는데, 그럴 때 100% 플라즈마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밑으로 떨어진다. 파츠가 오염돼요. 예, 파츠는 이제 부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깨끗이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염되니까. 리유즈라 그러죠. 세정해서. 그럼 뭐 장비에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세정을 해야 되니까 리유즈라고 하고, 이거를 아시아 담당은 야, 너네 한솔 아이온스 니네가 해줘라. 이런 거죠. 왜냐, 한솔 아이온스는 원래 기존에도 세정 코팅을 잘 하는 기업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장비를
이번에 그러니까 요 계약을 맺었나 봐요. 이번에. 예. 그래서 여기서 매출이 아마 올해 70억 정도 나올 것 같고 내년에는 150억 정도. 예. 그러니까 아시아 쪽. 근데 아시아가 제일 크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이쪽 시장 자체가. 그리고 한국 세라믹 기술원과 삼영호 이게 아이코닉이라고 있어요. 이게 쿼츠 있죠. 예. 쿼츠가 네마모스 정도 좋지만 이거보다 더 높은 네마모스를 가진 예.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아마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 업체가 만약에 이걸 선택을 해주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가겠죠. 이거는 뭐 되면 좋죠. 근데 올해까지는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되면 올해 연말 정도니까 된다면 내년에 새로운 먹거리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좋은 게 기존의 사업이 지금 좋아지죠. 그러니까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투자하실 때 그런 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한솔아이온스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부품 사업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이거 장비 사용이 늘어나니까 좋아지겠죠. 오케이, 올해는 좋아진다. 작년까지 안 좋아졌는데. 그리고 세정 코팅도 삼성이 납품을 해요. 서비스를 해줘요. 당연히 가동률이 올라가면 이것도 좋아지죠. 둘 다 올해는 좋아지네. 근데 여기에 신규 사업이 하나 붙어요. EUV, 리유즈 사업. 이건 생각 안 했던 거죠. 거기다가 내년엔 저 아이코닉. 예. 이러면 어때요? 기존 것도 좋아지는데 방향성이 좋아지니까. 예.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 시장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기존의 본업도 좋아지면서 신규 사업이 붙는 거. 다만 이 신규 사업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추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솔아이온스는 그런 면에서 좀 매력은 있지 않나 예,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FST는 많은 분들이 워낙 또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관심 많고 꼭 펠리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고 예, 근데 아직까지는 좀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는 상황이고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했죠? 자, 일단 다시 말씀드릴게요. FST가 세 가지 축인데 EUV, 극저온, HBM 요 세 가지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EUV 하면 이제 펠리클 아시죠? 펠리클 워낙 많이 이제 우리 공부는 했지만 어쨌든 1세대가 올해 나올 것 같고 요건 이제 2세대 내년에 나올 것 같은데 요걸 둘 다 지금 개발하고 있고 아마 개발은 된 걸로 아는데 이제 양산이 문제죠. 테스트를 또 해야 돼요. 실제 삼성이나 이런 데 투입돼서 제대로 이게 나오는지 그걸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사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데 요 2세대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FST가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괜찮게 생각하는 게 장비를 같이 만들어요. 펠리클을 탈부착하는 그 포토 마스크에 이물 검사하는 장비, 예. 자회사 이솔 있죠. 여기가 계측 장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장비까지 라인업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시장이 언제 제대로 열릴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시장이 커지는 건 맞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우선은 이 품질 테스트나 이런 것들 이제 개발 후에 양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었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그 펠리클 있잖아요. 펠리클이 뭐냐면 이렇게 빛을 이게 마스크에서 회로가 그려져 있어서 보통은 이렇게 빛을 딱 투과를 하면 여기가 웨이퍼가 여기 있어요. 동그란 게 여기다 그림 그리는 거예요. 포토 마스크에 회로가 그 설계도가 있어요. 이 설계도를 사진 찍는 것처럼 빛을 통과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습니다. 근데 여기는 투과율이 90% 되죠. 예, 빛이. 그러니까 효율이 좋은데 여기는 지금 99%까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EUV는 저렇게 안 돼요. 통과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포토 마스크 통과 안 됩니다. 튕겨야 돼요. 얘가 EUV는 빛을 쏘면요 포토 마스크에서 튕겨 나와요. 예, 그래서 투과율 90%를 쓰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한번 보낼 때 당연히 한번 줄죠. 90%밖에 안 가요. 여기서 한번 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인 EUV 빛이 여기 펠리클 있죠. 펠리클 통과할 때 9%가 날아가요. 90% 10%가 날아가고 여기서 또 한번 그러면 여기서 90밖에 안 남죠. 이 90 중에 90%가 또 빠집니다. 그럼 81이에요. 9981. 그러니까 한 번 튕겨왔더니 81로 줄어 있는 거예요. 빛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투과율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올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95, 96까지 지금 하는 거죠.
예. 지금 아마 일본의 미쓰이라는 회사가 91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SNS텍도 그렇고 여기 FST도 아마 95인가 96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것. 그래서 이 펠리클의 저 투과율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펠리클은 이 마스크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기 마스크에 오염물질 안 끼게 보호하는 이 아주 투명한 유리 같은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이고, 또 FST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해외 주요 장비사와 협동으로 극 좋은 칠러를 만들어요. 칠러가 온도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회사 화인 세라믹의 세라믹 기판, 자회사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있거든요. 이 회사가 계측 장비. 요것들은 이제 HBM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 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EUV 펠리클만 있는 게 아니라 저런 모멘텀이 있고, 요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한번 만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공개는 아직 안 했고요. 나중에 한번 그 함께 배우기에 또 올리려고 일단 한번 좀 만들어 놨던 자료거든요. 예전에. 근데 칠러가 온도 조절 장치죠. 여기 보시면 온도를 낮춰줘요. 온도를 낮춰주기도 하고, 물론 이제 높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 반도체 그 공정 안에서. 근데 극좋은 식각 장비라고 이번에 도쿄 일렉트론이 낸드가 이제 단수가 200단, 300단, 500단 가는데 식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요게 이제 블로그 그 리아몽거님이 예전에 한번 블로그 올리신 걸 제가 봐가지고 한번 이제 제가 나름대로 도쿄 일렉트론 홈페이지까지 들어가가지고 한번 찾아본 거거든요.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도쿄 일렉트론은 DC 펄스라는 발전기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500단으로 아니 이게 생성을 해서 200단, 300단, 500단 단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옆에 막들이 있어요. 요 기둥이 있는데 중간중간 막들이 있거든요. 사이사이. 걔를 없애야 돼요. 중간을 파서 깎아내야 됩니다. 그게 식각인데, 아니 500단으로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식각하기가. 이 보통 일이 아니죠. 2단, 3단이 아니니까. 그래서 도쿄 일렉트론이 그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DC 펄스란 발전기를 이용해 가지고요. 식각 성능을 한계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정은 영하 70도에서 수행을 해요. 영하로 가야 돼요. 극저온. 그러면 온도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세대 극저온 식각 장비가 33분 만에 기존 장비 90분에 하던 식각을요 33분 만에 끝내버립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이 단수가 앞으로 1200단까지 갑니다. 1200단 가면 이 장비는 제가 봤을 때 필수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램 리서치가 이 시장의 지배자예요. 미국의 독점인데 도쿄 일렉트론 이거 깨려고 나온 건데, 이 회사랑 지금 같이 하는 회사가 FST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쌓는 게 유행이죠. 이렇게 쌉니다. 근데 요 안에 구멍을 파는 거예요. 채널홀. 그래서 깊게 파야 되는데 이 도쿄 일렉트론은 10마이크로미터 깊이로 식각을 달성했다고 하고, 기존보다 2.5배 빠른 에칭 속도. 그리고 지구 온난화도 축소해 줄 수도 있대요. 요걸 하게 되면 탄소 배출도 적은 거죠. 그래서 FST가 하는 장비가 요겁니다. 극좋은 칠러. 요 장비예요, 실제. 그래서 영하 70도 수준까지 낮춰줍니다. 식각 속도가 기존 대비 3배 빨라지고 온도 낮춰주는 거예요. 이게 5, 6년 전부터 이미 준비를 했었대요, 실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발을 했거든요, 그 도쿄 일렉트론. 근데 아직은 투입될지 몰라요. 만약에 삼성 같은 데서 도쿄 일렉트론 걸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시장 판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램 리서치의 위치가 좀 줄어들겠죠. 그럼 FST도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도 제가 미리 좀 예전에 준비를 해놨던 건데, 오늘 안 그래도 FST 원래 나중에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좀 올리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오늘 여기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냥 또 설명드린 김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뭐 FST가 그것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니드는 하나투자증권의 윤영시 연구원이 목표주가 103,000원 유지를 했고요. 시장 기대치 상회했고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 나올 것도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 전부터 보고서들 내용도 좋았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올해 뭐 실적만 좋은 건 아니고, 유니드가 CPS라고 이 가성칼륨 만들고 나면 염소가 이제 부산물로 나오는데 이 염소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시설을 이제 올해 4월에 완공을 해서 이제 9만 톤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고요. 또 전해조라든가 또 가성칼륨 본업인 요거 증설도 내년 내후년까지 27년까지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모멘텀인, 이건 제가 한께 배역을 따로 만들어서 알려드렸죠. 그때 탄소 포집 관련해서 유니드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워런 버핏이 인수했던 회사가 저 사업을 하고 있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가지고 그걸 묻어버리는 거죠. 그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장치에 유니드 같은 이제 회사가 만드는 가성칼륨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근데 아직 시장이 귀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네, 신규 모멘텀. 그래서 아직은 저걸 너무 기대할 필요는 없지만 저게 이제 향후에 그 가성칼륨 수요에 플러스 되는 거. 가성칼륨 수요가 뭐 급격히 증가하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막 등락을 거듭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싸고, 다만 좀 최근에 주가는 좀 올랐으니까 조정시 관심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건설기계는 상반기 안 좋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굴삭기 회사들이, 그래서 하반기는 좋아진다, 이런 내용. 그래서 상저하고로 보시고, 근데 이제 최강시 연구원님이 좋게 보는 건 재건과 복구 사업. 그러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그럼 전쟁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휴전을 할지. 전쟁이 빨리 끝난다면 당연히 굴삭기 회사들은 급등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휴전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러면 그냥 그날은 굴삭기 회사들 그냥 날아가는 날이에요. 이건 뭐 안 봐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죠. 근데 진짜 그거 될까? 이제 모르는 거죠.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어쨌든 그런 걸 좀 기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플랫폼을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강제 같은 거, 원재료 같은 거 이제 공동 구매해서 통합 플랫폼 출시 시점부터는 공용 부품을 통합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가 실적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근데 이제 과연 재건 복구, 요게 좀 중요한 이슈죠. 요게 된다면 굴삭기 회사들한테 모멘텀은 되지만 과연 언제 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의 정의연 연구원님은 이제 초소형 군집위성 어제 이제 발사 성공했대요.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 군집위성 어제 한번 그저께 설명해드렸죠. 그 보고서 보고. 그러니까 이게 묶는 거예요. 한 10개 정도를. 10개에서 11개를 조그만 위성들을 묶어서 그냥 하나의 군집 단위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축구를 하는데 축구하는데 호나우드 혼자가 있는 팀하고 이제 11명의 약간 이제 이 누구라고 그럴까요? 이제 보통 조기 축구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프로 선수들은 아니죠. 다 아마추어인데 11명의 조기 축구의 선수들하고 호나우두가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전 당연히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호나우두가 날고 겨도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제 군집을 묶어서 하나는 되게 작지만 11명이 모이면 커지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군집위성을 발사했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측을 하는 거예요. 한반도 정찰하고 안보에도 쓰이고, 그죠? 재난재해 대응하고. 이걸 만든 데가 한국항공우주연 카이스트가 이제 지원받아서 민간기업 세트레가. 그래서 세트레가 이제 급등했던 거죠. 또 한 번.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후속 10기 더 개발하고요. 22년 6월에 5기, 27년 9월에 5기를 또 누리호에 탑재해서 발사한다고 합니다. 초소형 군집위성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또 좋은 게 경량 저전력 비용도 싸고요. 국제 무기 거래 규정에 저촉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너무 크거나 막 그런 것들은 이제 무기 거래 규정 때문에 규정이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거는 또 그런데 저촉이 안 되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커지지 않을까. 근데 그 중심은 세트레가이죠, 저쪽은. 그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하이난 연구원님이 정책 주목하자, 그 얘기고, 아마존의 위성 발사가 6월에 시작되고요. 스페이스X의 폴라리스던 프로젝트가 올해 여름에. 폴라리스던 프로젝트가 뭐냐면 스페이스X가 개발한 우주복 입고 민간인이 최초로 우주 유영하는 거 있죠. 우주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거. 요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올해 여름에 있다고 하니까 이거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의 위성 인터넷, 위성 통신 베타 서비스가 올해 말 정도에 시작합니다. 요거 관련한 수혜주는 당연히 인텔리안 테크죠. 요게 게이트웨이 그걸 납품하고 있잖아요. 예. 안테나를. 그리고 5월 말에 우주항공청 설립 기대. 이건 뭐 이제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올해 1월 29일 날 24년 국가전략기술 7대 핵심 분야로 우주항공 선정이 됐고, 또 주요 정책들이 많아요. 항공청 설립 외에도 우주기술 로드맵 3.0, 3차 우주산업화 전략, 소부장 핵심 기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계속해서 올해 정책으로는 두 개 보래요. 밸류업하고 우주. 예. 그런 이제 전략이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SK증권의 이동원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제테마 올렸고, 이게 필러랑 톡신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필러 매출 급증했고요. 예, 올해 1분기 좋을 거라고 합니다. 실적이. 톡신도 급증. 이게 매출 성장만 나오면 돼요. 매출 성장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나오면 주가 안 가거든요. 이대로만 되면 전 좋다고 보고 있고, 이익도 이익이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 매출이. 그래서 올해 이런 매출 호조로 영업이익도 늘 걸로 보고, 그리고 톡신 관련 모멘텀이 하나 있는 게, 국내에서 이제 톡신에 대한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이 이루어져서 올해 중순이나 하반기에 국내에서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되면요, 해외 수출을 할 겁니다. 브라질 같은데. 저기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제테마의 운명이 결정될 국내 톡신, 예, 그 허가가 나올지 그걸 봐야 되겠고, 다른 회사랑 다르게 균주가 영국 영국에 있는 국립 왕립 맞나요? 왕립보건원인가 아마 거기에 균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소송 걸릴 일은 없는 상황이고, 중국에 신청도 해놨고요. 그래서 주가 진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잃을 건 별로 없는 자리에서 좀 좋은 모멘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오션은 이게 잠깐만요. 제가 이 성함을 안 썼죠. 하이투자의 변영진 연구원이시죠. 근데 대부분 다 긍정적인 내용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변영진 연구원님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쓰셨어요. 근데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냐면 좋아요. 실적은 일회성 비용이 있는데도 환율로 350억 효과 있어가지고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어요. 생산이 안정화됐어요. 실제 인력도 많이 채워졌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 그건 좋은데 수주가 좀 부진해요. 다른 업체에 비해. 23년 하나오션 수주가 매출 절반인 35억 달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올해 수주도 카타르 LNG 12척 요거 포함해서 33억 달러니까 좀 부진하고, 이렇게 수주가 부진하면 뭐가 문제냐면 25년도 26년에 일감이 없어서 매출이 줄어들어요. 매출이 줄면 이익이 줄죠. 그래서 24년도에 39척을 있는, 올해는 괜찮죠. 내년에 30척, 26년 25척. 그러니까 다른 회사랑도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수주가 그래 중요한 겁니다. 꾸준히 늘어야 일감이 생기면서 매출 걱정을 안 하는데, 지금 하나오션의 걱정은 이거죠. 근데 25년은 지금 수주 받아도 25년은 안 돼요. 최소 2년 걸려요. 배 만드는데. 그럼 26년인데 지금 빨리 수주 받아야죠. 근데 요즘에 만드는 선박들은 막 3년짜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좀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25년도 매출 하락 가능성 배제 못하고, 얼마 전에 하나그룹으로부터 플랜트와 풍력 사업도 이제 받았는데, 이게 본업과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시너지를 어떻게 낼지 확인이 안 됐다. 그래서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동의한다 이런 것보다도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도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래서 수주가 이제 확인돼야 됩니다. 이제는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 회사 인수하고 미국 사업 성과,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시장은. 그래서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의 방산에 진출하고. 근데 지금 이제 필요한 거는 수주 증가 아닌가. 그게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것보다는 큰 조정이 나올 때를 이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접근보다는 좀 지켜만 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한국조선해양은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현대중공업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아까 보니까. 근데 내용은 또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리츠의 양승수 연구원님 LG노텍은 실적 좋았습니다. 깜짝 실적이 나왔고 모듈 단가 올라가고 환율이 확실히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출하 계획도 상향 조정됐대요. 대만의 폭스콘도
2분기 매출을 더 예상보단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리고 주가는 근데 완전 바닥에 있죠. PBR 밴드 기준. 여기서 더 떨어지려면 두 가지. LG노텍의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든가 애플에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럴 가능성은 뭐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리고 아이폰 출하 계획은 오히려 상향 중에 있고, 또 애플 개발자에 공개될 고객사 전략도 하반기 신모델 수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의견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제 최악은 지났죠. 그렇다고 여기서 추세 상승은 아직 쉽지 않습니다. 왜? 애플 아이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뭐냐면 6월에 개발자회의에서 AI 스마트폰 내놔야 됩니다. 공개를 해야 돼요. 언급을. 예. 그래야 이제 시장의 모멘텀 받겠죠. 그래서 지금은 나쁠 건 없으니까 여유를 가지시되 6월이 좀 중요하다. 개발자회의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기업들까지 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 보고서 중에서는 일단 제가 죄송한데 그 윤활유 있잖아요. 요건 내일 해드릴게요. 예. 뭐 아주 급한 건 아니라서, 예. 윤활유 요거는 제가 내일 한번 해드리고, 반도체만 한번 더 해드리고 보고서 마무리할게요. 하나증권의 김민경, 김놓고 연구원이 쓰신 건데, 아마 선단공정에서 달라지는 거 HKMG라 그래서 이제 이게 트랜지스터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전류가 흘러요. 여기에 절연막이 있어요. 요게 요 위에가 게이트가 있거든요. 전력을 여기서 게이트가 스위치 같은 거예요. 스위치 키면 전기 오고 스위치 끄면 전기 나가죠. 예, 그겁니다. 얘가 스위치를 키면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예, 전류가 흐르고 옆에 D램에 커패시터 달려가지고 전류가 여기 들어가요. 이 데이터가 한마디로 전화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D램이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 원리예요. HKMG는 뭐냐면 요 소재를 바꾸자는 거예요. 여기를 하이K 소재, 메탈로 바꾸라는 겁니다. 예. 하이K 소재를 쓰는 이유는 유전율이 높아서 여기서 전류가 누설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누설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이K 소재를 쓰면 유전율은 꿰어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꿰어내는. 예. 그러니까 어디 도망가지 말라고. 근데 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가겠죠. 붙어 있겠죠. 여기도 하이K 소재를 발라요. 야, 너네도 어디 도망가지 마. 여기다 전화를 밀어넣고, 저게 이런 전화들이 많아야 성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이키의 소재를 옆에다 발라주는 거예요. 네. 그건데 여기다가 메탈 소재를 써야 돼요. 요 하이케이 소재를 쓰려면. 그래서 HKMG라 그래요. 하이케이, 여기 이제 메탈 의미하는 거죠. 이걸 쓰면 전력 소모가 줄고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하이케이 물질, 메탈을 게이트에는 메탈을 적용한. 네. 근데 게이트의 절연막이 면적이 넓고 두께가 얇고 유전율이 높을수록 이게 성능이 좋아지는데, 지금의 추세는 그러니까 지금은 미세화되니까 면적이 좁아지고 두께도 두께는 얇아지죠. 예, 좋은 거죠. 근데 면적이 좁아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누설돼요. 이게 좁아지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이제 소재로 하프늄 같은 소재들이 쓰고 있다. 지르코늄. 최근에 하프늄 비중이 높아지고 있대요. 예, 하이케이. 그래서 그걸 지금 하는 회사가, 삼성에는 아데카랑 DNF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일본의 트리케미카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합작한 SK 트리캠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비상장에서는 UP케미칼이 하고 있고, 로우케이는 하이케이랑 정반대, 유전율이 낮은 거. 그래서 어디다 쓰이냐면 여기 전류가 이렇게 가죠. 이쪽에 여기다 눌러주면 여기서 여기 간다 그랬잖아요. 전류가. 이 전류 통로에는 로우케이를 써요. 전류가 빨리 흘러야죠. 만약 하이케이를 쓰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전류를 이렇게 흘러주는데 하이케이 쓰면 얘가 안 가요. 전류가 꿰임에 넘어가가지고. 예, 하이케이는 뭐라고 했죠? 높은 꿰임, 유전율. 근데 낮은 걸 쓰면 관심이 없어요. 얘는 그냥 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로우케이를 발라줘요. 그래서 그걸 하는 회사가 이제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덕산테코피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커패시터에 주로 하이케이를 사용했는데 HKMG까지 사용을 하면 더 늘어나죠. 하이케이. 그래서 하이케이 만드는 기업들의 가치는 좋아질 거고, 한솔케미칼 같은 기업들이 또 진입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단공정에서 달라지는 거 두 번째, 첨단공정 ALD 원자층 증착 장비라고 아시죠? 이건 많이 공부해봤어요.
그래서 점점 이게 좁아져요. 옛날에는 이 정도 크기였다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단수가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올라가는데 좁아져요. 그러면 얘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죠? 아무튼 요렇게 돼. 요거를 종행비라 그래요. 종행비가 올라간 거죠. 이렇게 변했죠. 예. 그 단차 피복성은 뭐냐면 이게 매끈한 거, 증착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위에가 평평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말고 깔끔하게 되는 거, 증착이. 예. 근데 10나노 미만 이게 미세화를 하려면 종행비가 100 이상으로 가야 된다. 예. 그럼 기존 방식으로 증착을 하기가 어렵고 ALD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화학 물질을 하나씩 입히는 거예요. ALD. 보통은 화학가스를 한 번에 쫙 뿌려가지고 증착을 하거든요. 증착은 어떤 소재를 웨이퍼에 입히는 거예요. 그냥 옷 입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그냥 과격하게 한 번에 뿌리면 CVD, 한 땀 한 땀 하면 ALD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ALD 장비 시장에서는 주성, 원익 IPS, 유진테크 세 개가 뭐 삼성과 하이닉스에 다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요게 위에가 이렇게 균일성이 없죠. 균일해야 돼요. 예. 이게 단차 피복성이에요. ALD는 요게 좋아요. ALD 장비를 쓰면. 그리고 이게 ALD입니다. 하나하나씩 올리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한 층 한 층. 예. 근데 CVD는 그냥 다 뿌려요.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아까 EUV 배웠죠. EUV는 점점 미세 공정으로 가면은 많이 쓰입니다. 1Z, 1A, 1B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갈수록 미세 공정이에요. 그래서 1Z에서 한 개 레이어에만 쓰고 1A, 1B는 5개나 쓰고요. 1C는 7개에서 9개나 써요. 그러니까 점점 미세 공정이 심해지면 여기 EUV 요 레이어 요 한 개 레이어의 EUV가 보통 1.5에서 2개 써요. 그럼 만약에 여기 9개라고 쓰면 18개 들어가죠.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에 비하면. 예. 그만큼 근데 점점 이렇게 미세 공정 비중이 커지니까 1Z, 이제 1A, 1A 비중 커지죠. 예. 그 1A만 가도 요게 5개가 쓰입니다. 그러면 5개 곱하기 2 하면 10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14개, 하이닉스가 4대 정도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한번 공부했지만 저 EUV는 파장이 짧아가지고 물질에 흡수되려는 성질이 좀 강해가지고 마스크나 펠리클도 다른 걸 써야 돼요. EUV 전용 마스크.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튕겨 나간다 그랬죠. 예. 그래서 예. 그리고 펠리클은 이제 오염 물질을 방지하는 얇은 막이고. 아까 이건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EUV 광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과율이 아까 FSD 설명할 때요. 실리콘 계열의 물질로 제작을 하고 세 가지 조건. 투과율이 높아야 됩니다. 90%만 투과해도 아까 보여드렸죠. 19%밖에 안 돼요. 광원 손실이 너무 커요. 그래서 95 이상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95 이상이면 이제 95에서 90%면 그래도 어쨌든 95에서 90%면 80대 후반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투과율이 높아지면 어쨌든 손실률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열성도 좋아야 되고 그냥 깨지는 경우도 있대요. 강도. 그러니까 이거 만들기 정말 어려워요. 이 펠리클을 EUV용 펠리클은 이 세 가지 조건. 투과율 높아야죠. 열에 견뎌야죠. 물리적 강도가 높아야 되는데 정말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SNST과 FST가 도전 중이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염물질인데 펠리클이 없으면요. 이 오염물질이 그대로 여기 찍혀요. 불량이죠. 웨이퍼에. 근데 펠리클이 있으면 오염물질이 여기 있어도 얘는 이쪽에 안 찍힙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알프 마스크는 통과. EUV는 통과 안 돼요. 그래서 튕겨줍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식 식각 장비 아까 FST 보여드렸죠. 극좋은 식각 장비 출시했다. 도쿄 일렉트론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예, 영하 70도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요거를 해주는 요거랑 같이 공동으로 지금 만든 기업이 누구다? FST다. 막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몇 개 회사들 말씀드리면 올해 파운드리 시장 진출. 원래 메모리 비중이 높은데 북미와 대만 파운드리 향으로 장비 테스트 진행 중이라 연내 공급 여부가 좀 확정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메모리 제조사양 하이케이, 커패시터, ALD
그러니까 마이크론이죠. 뭐 북미면 거기밖에 없죠. 예. 근데 아시겠지만 함부로 못 써요. 예. 회사에서는 마이크론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뭐 누가 봐도 알죠. 이건 마이크론이고 하이케이 커패시터 주로 주성은 하이닉스에 공급합니다. 근데 요거를 아마 이제 그 마이크론에도 공급을 하려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뭐 좋은 거죠, 당연히. 파크 시스템 중 원자 현미경이죠. 그래서 반도체 검사해 주는 건데 반도체 공장이 많이 생기면 수혜 줍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공장도 많이 생기죠. 미국,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지금 하이닉스도 신규 투자 들어가고 그래서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장비가 있는데 하나는 마스크 장비인데 그 아까 이 마스크가 여기다 빛을 쏴가지고 여기 회로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웨이퍼에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는 거죠. 이 포토 마스크에 결함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얘가 검사를 해서 제거해줘요. 예, 파티클. 아까 파티클 있죠. 펠리클이 지금 비싸기도 하고 아직은 개발 중이니까 그 전 단계로 또 이런 장비가 필요하겠죠. 오염물질 있네. 제거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NX 하이브리드 장비는 섞여 있는 장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넓은 면적을 좀 빠르게 측정한다. 약간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어도 해상도는 좀 낮지만 그러니까 원자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문제 있나 없나. 근데 이걸 쓰게 되면 큰 면적을 빠르게 하니까 빠른 생산성을 원하는 곳에 들어간다. 또 CMP 공정 계측 하이브리드 본딩 계측에도 원자현미경이 사용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원익 IPNC는 이제 원래 D램에 이게 주로 삼성이 많이 납품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1A, 1B, 1C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1Z 이렇게 갈수록 미세 공정이에요. 뭐 예를 들면 14, 뭐 12, 뭐 이렇게 되겠죠. 뭐 10. 근데 1A에 여기 진입을 실패했대요. 그래서 장비 납품을 못한 거죠. 그래서 외형이 줄었는데 1B향으로는 진입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C 이게 정말 어려운 장비겠죠. 여기도 개발 완료는 했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TSV, HBM이 이렇게 있죠. 예, HBM 12단짜리 층 쌌죠. 요거를 TSV로 구멍 뚫어버리죠. 연결하려고. 예, 그거죠. 그거 할 때 어닐링 장비랑 패시베이션 장비를 공급을 해서 이것도 매출액이 10%나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이 패시베이션 장비는 HBM 제조할 때 TSV에 구멍 뚫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호막을 만들어준 장비라고 합니다. HBM용 장비죠. 그리고 V9 낸드 3나노 파운드리 ALD 장비. 여기도 이제 여긴 D램이 아니고 낸드나 파운드리 쪽에도 아마 장비 공급 증가로 여기 아마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궤도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낸드는 이렇게 단술 쌓을 때 여기다가 막을 입혀요. 옥사이드랑 니트라이트라는 거 이렇게 이런 막들을 같이 입히거든요. 나중에 이거 다 깎아내야 돼요. 니트라이트 같은 거. 근데 그걸 이제 입혀야 되니까 증착 장비가 필요한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옥사이드와 니트라이드를 번갈아 가면서 증착하는 장비를 지금 이제 공급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가 또 새로운 이런 부분에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좀 그나마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어려워요. 그죠? 개인 투자분들이 이거 반도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반도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런 보고서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공부를 미리 해놓으면. 그래서 뭐 반드시 함께 배우기 반도체 편은 두고두고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제 보고서 다 해드렸고, 자, 오늘 일단 실적 추정치 올라간 기업에 LX96가 실적 좋았어요. 그래서 추정치가 올라갔고요. 예, 건자재라는 게 좀 아쉽지만 건자재는 높은 점수를 안 주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도 좋은 실적 냈고, 제테마도 영업이익 추정치 올렸고요. LG노텍도 추정치가 올라갔으니까 참고하시고, 내부자 매수는 어제 SGC 에너지, 요즘에 좀 내용도 좋은 내용들 많이 나오고 해서 일단 어제 매수가 들어왔고, 카페24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공부 좀 해보고
이게 유튜브 쇼핑이라는 좀 우리나라에 없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좀 생소하기도 해서 공부는 좀 해보고 있는데, 아무튼 어제 두 분의 이사님이 매수를 했습니다. 파트론의 여기 대표이사님은 꾸준합니다. 어제도 2.9억. 디지털 대성도 여기 김인규 부회장님은 꾸준히 사세요. 6,7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오리엔탈 전공이 조선 기자재입니다.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여기 사장님이 7,400만 원이나 샀어요. 저는 글쎄요, 뭐 오리엔탈 전공이 아무튼 이것도 한번 분석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7,400만 원 정도 매수 들어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전자공시는 어제는 마땅한 게 제가 안 적어놨네요. 4월 요게 어제죠. 어제 4월 24일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맞아요. YIK가 반도체 검사 장비 수주했고, 어제 설명드렸죠. 인텔리안테크가 게이트웨이 안테나 공급을 했고요. 하이닉스가 청주에 요거 5조 원 이상의 설비 투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참 봐도 이게 하루 우리 정리하는 거잖아요. 공부도 하고 참 많긴 많네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어제 좋았지만 아직도 변동성 클 수밖에 없고요. 아직은 이게 증시가 올라가도 안심할 수 없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금리 때문에 그래요. 금리가 아직은. 그러나 내려오면 기회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락에 대해서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단 올라가는 거 아직은 쉽진 않아요.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오늘은 어제랑 다르게 하루 만에 또 외국 연기금 계속 사는 거 보이시죠? 올해 아마 계속 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조금 사니까 오늘은 의미가 없었고 방어 못했고, 결국 외국인이 사줘야 증시의 위가 열리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일단 요 마이 데이터, 여기 유비벨럭스라는 기업이 올라가서 그런 것 같고요. 화학섬유 업체가 좀 올랐고, 코오롱 인더가 좋았네요. 홈쇼핑 회사도 어제는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회사 일부 좀 올랐고요. 은행과 손해보험은 어제 안 좋았죠. 근데 오늘은 일부 반등했습니다. 타이어도 오늘 아마 금호석유하고 코오롱 인더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막상 타이어 회사들은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았죠. 사료 회사는 오늘 이지바이오. 며칠 전에 우리 한번 공부해봤죠. 이지바이오 맞아요. 이지바이오도 그 뭐죠? 뭐 M&A 그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틀 전에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보고서 기억이 나고. 아무튼 오늘 뭐 주가는 괜찮았고요. 여행주들 조금 반등해줬습니다. 모드투어도 괜찮고, 로봇도 일부 올라간 것 같고요. 음식료 업종도 오늘은 오뚜기, 롯데웰프도 음식료가 확실히 방어주로 좋은 모멘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건설주도 오늘 요즘에 조금씩은 분위기는 괜찮고, 자동차 쪽은 오늘 현대차가 실적 발표는 했어요. 그래서 거의 기대에 부합했어요. 그래서 기대치랑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 정도가 올랐고요. 오늘은 전선주 급락했고, 이유는 없어요. 뭐 마땅한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구리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구리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 반도체 오늘 급락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좋아도 좋은 뭐 합니까? 그냥 팔아버리는데 그죠? 좀 아쉽고, 반도체 좀 빠졌고, 조선은 오늘 안 좋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오션, 현대미폰 좀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 다른 조선사들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주 뭐 물론 오늘은 전체적으로 안 좋았지만 오늘은 반도체 조선 안 좋았고요. 미용 의료기도 좋지 않았고, 2차전지도 안 좋았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2차전지도 다들 많이 빠져버렸죠. CXL 관련주, 영화 관련주, 그다음에 엔터주도, 하이브가 뭐 저는 아직 뉴스 못 봤는데 3시에 그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결론 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이브는, 여기 하이브는 왜 없죠? 하이브 강보합이 끝났네요. 정유주 좀 빠졌고요. 비만 치료제, 전기차, 면역암, 바이오도. 그래서 오늘 국내 좀 대표적인 기업들은 대부분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 시총 상위 기업들 다 안 좋았고요. 어제 급등했던 포스코 퓨처엠도 급락을 해버렸고 한미반도체가 급락했고 요새 크래프톤도 그때 블록들이 한번 있었더라고요. 그 후로 힘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6% 급락했고 하나오션은 좋은 실적이지만 일부 평가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급락했고 현대일렉트릭 또 오늘 좀 빠졌고요. 그리고 포스코 DX, 포스코 그룹은 안 좋았습니다. 오늘 두산바켓도 오늘 급락해버렸고 넷마블도 큰 폭의 하락이고요. SKC도 최근 분위기를 뒤로 하고 그러니까 유리기판의 기대감만 컸지 사실 본업은 아직 좀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빠졌고 하나솔루션도 실적이 안 좋습니다. 아직까지 개선까지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움직임이 나온 것 같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급락했는데 에코프로가 이제 그 최근에 거래 정지였잖아요. 액면 분할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 마치고 거래가 재개되면서 아무튼 주가가 일단 어쨌든 기존보다는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근데 오늘 개인만 샀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들 매수로 일단 오늘은 뭐 2차 전지로 오른 건 아니죠. 오늘은.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많이 빠졌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래도 반격을 했고 많은 기업들의 테크인 급락, 에코프로 HN, 가온칩스, PSK 홀딩스 급락했고 YC라는 기업이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원택도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제조반도체, 시노펙스, VT 급락했고 TSE는 요즘에 계속 좀 위로 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컬은 그때 M&A 이슈 막 이런 이슈들 때문에 한번 폭등했다가 연달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으로는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눈에 띄는 기업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요. 제이시스 메디컬이 아무튼 최근에 매각 이슈 이후로 좀 많이 빠지는 흐름이고 반도체 소부장의 좀 급락이 좀 눈에 띄고 2차 전지도 안 좋았고요. 그리고 거래소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오늘 좀 충격을 받아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력기기도 안 좋았고 한미반도체 주도주들은 오늘 많이 흔들린 게 딱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또 삼성 SDI, LG화학도 좀 비교적 크게 빠졌고요. SK 스퀘어도 오늘 하이닉스 충격으로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LG엔솔도 여전히 좀 부진하고 LS는 오늘 급락했고요. 효성중공업, SK 이터넉스도 많이 빠졌습니다. 전력기기도 어쨌든 오늘은 부진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전선 전력기기.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겠고요. 아무튼 이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도 마무리 좀 잘 하시고 시장 좀 힘드셔도 잘 이겨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쉬어갈 땐 또 쉬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다만 이제 어떤 계기가 생겨서 금리가 꺾이잖아요. 그럼 증시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때까지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잘 이겨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